와, 셀카봉 고급스럽다. 엑서리스 셀카봉 몰라? 유희열이 꽃보다 청춘에서 사용해서 화제가 된 그 셀카봉 말이야. 셀카봉이 다 같이 뭐가 달라? 뭐야? 이거 비주얼부터 다르잖아. 싸구려 셀카봉이 아니네? 어디 싸구려랑 비교하지 마. 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만든 최고급 셀카봉이야. 난 스마트폰 말고 디카도 되는 셀카봉 있었으면 좋겠어. 엑서리스는 3kg DSLR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오. 그리고 어떤 크기의 핸드폰도 셀카 촬영이 가능하다고.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냐? 액션스튜디오.co.kr 또는 포털에서 엑서리스를 검색해봐. 홈페이지에서만 특가 판매 중이야. 이거 방송 준비 안 하지? 그런데 엑스레스가 뭐냐? 셀카 마니아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셀카봉. 럭셔리하네요.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어버이연합을 특별 관리하면서 추선희 사무총장도 직접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민 전 단장은 국정원 1급 국장으로 시민단체 대표를 직접 접촉하는 일은 이례적입니다. 이에 대해 민 전 단장은 어버이연합을 유별나게 챙긴 원세훈 전 원장 지시로 직접 만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어버이연합 담당 국정원 직원이 마련한 자리여서 서로 소개할 필요도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추 씨가 민 전 단장이 국정원 직원임을 알고 국정원의 지원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앞서 추 씨는 민 전 단장과 만나 지원을 받았다면서도 국정원이 아닌 중소기업 사람인 줄 알았다고 검찰에서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민 전 단장의 진술과 함께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추 씨의 자필 서명 등이 담긴 영수증도 확보했습니다. 또 추 씨 본인과 관계자 계좌를 추적해 국정원과의 연관성을 입증할 증거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초 추 씨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4일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은 588만 대입니다. 지난해 추석 당일보다 53만 대 늘었습니다. 기존의 하루 최다 교통량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추석 전후 사흘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역시 지난해보다 많았습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1,583만 대. 지난해 추석 같은 기간보다 14%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추석 당일 전후 사흘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데다 차례를 지낸 뒤 여행을 떠난 사람도 증가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추석 당일 이후에도 휴일이 최장 닷새나 더 남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6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제정고속도로가 535억 원, 민자고속도로가 142억 원입니다. 1,600만 대가량이 이번 추석에 처음 도입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엔 추석 당일 전후 사흘 동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16건이 발생해 21명이 다쳤지만 올해는 한 건 발생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복을 차려입은 중국 동포들이 중국식 만두를 빚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들의 집단 거주지 서울 대림동에도 추석이 왔습니다. 고향 생각도 나고 아무래도 중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사실 중국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명절 쉬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뿌리가 한국이잖아요. 지난 여름 이곳 중국 동포들은 한 영화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관객 수 560만 명을 돌파한 영화 청년경찰에서 대림동이 위험한 우범지대로 그려진 겁니다. 항의 집회를 열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도 추진했습니다. 있는 사실을 말을 해야지 없는 사실을 말하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같은 공포끼리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죠. 대림동 중국 동포들은 지난 2011년부터 자율방범대를 조직해 순찰활동에 나서고 환경미화를 벌이는 등 자정활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림동에선 살인, 강도와 같은 5대 강력범죄율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많이 줄었죠. 중국 동포들도 그걸 느끼죠. 그럼에도 영화나 소설에서 아직도 부정적으로만 그려져 안타깝다고 중국 동포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변하자. 이런 과제로 지금 각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이 안전하다는 거 한 번씩 오셔서 양꼬치도 드셔보고요. 중국 요리도 좀 이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명절이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골 갔다 오신 우리 촌놈 신빈이. 아, 정말 온 몸이 상처투성해 지금 아프고 망치로 다리를 때렸어요, 제가. 저 싸버렸구만. 자기 발을 망치로. 또 펜스를 철거하는데 펜스 콘크리트하고 연결되어 있는 쇠 부분을 다 푸는데 그게 이제 한 20년 되다 보니까 녹슬었구나. 녹슨 걸 망치로 때려서 이제 헐렁하게 한 다음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때 내 다리를 때려가지고. WD-40 뿌리고 했어요? 네, 다 뿌렸어요. 평상시 일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간만에 하려는 사고를 쳐요. 예. 이제 고향을 바꿔주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명정님이 신비님 고향에 가면은 저런 실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유명정님. 안녕하세요. 저는 뭐 원래 마당새 체질이라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합니다. 한번 해봐라. 이런 아재들의 이야기가 정말 낯선 우리 마차님.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신비님이 저사압을 했다는 바로 그 푸른 나무입니다. 나무들 저사압을지 마시고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명절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저 고향에 가면은 선산이 있거든요. 선산이 커요. 그 지방에 일종의 토호 같은 거였거든. 그러니까 선산이 엄청 커요. 가면은 뭐 저쪽에 가면은 뭐 무슨 할아버지 묘가 있고 이쪽에 가면 무슨 할머니 묘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확실히 요즘에는 장례식장을 가보면 대부분 다 화장을 하시더라고. 맞아요.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 죽으면 뭐 해줘. 저는 이건 의미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죽어서 뭘 해주든 간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가장 가까운 어머니나 이분 돌아가시면은 이런 분들을 어떤 장, 예를 들면 수목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놓으신 어떤 그런 장례가 있으십니까? 지금 최근에 화장률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냥 매장했잖아요. 그냥 관에 넣어서 매장을 했던데 화장률 발전사를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994년 화장률은 20.5%에 불과했었는데요. 해마다 증가해서 2005년에는 50% 돌파. 그리고 2015년에는 80%를 웃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화장률이요 83.2고요. 명정님이 사시는 인천은 93.9래요. 이 이유가 뭘까요? 완전 높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매장할 곳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인천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녹지가 많지 않고요. 거기다가 매장 허가를 나는 곳은 허가된 지역만 매장 허가를 나요. 근데 거의 안 나죠, 이제는. 자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화장률이 굉장히 높고요. 기타 지방이라든지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는 매장할 곳이 좀 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소유 산들도 있고 해서 매장률이 조금 인천 지역보다 높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저희 가까운 분들 돌아가시고 나서 보면 다 화장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골함만 이렇게 들고 나와서 안치하는 뭐 이런 정도인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화장, 매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해보고 싶은 거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수목장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수목장이라는 게 그 나무 밑에다가 유골을 뿌려놓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보통은 묻죠. 묻기도 하고 뿌리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런 건 안 할 것 같아요. 벌초는 없어지고 있을 근데 벌초도 지금 저희 이제 고향 저 같은 경우도 27대 아닙니까? 근데 윗대가 부인이 셋씩 있었더라고요. 한 4, 5대가. 그러니까 그 묘를 전부 산에 있었는데 제가 2년 전에 우리 방송에서 했었죠. 다 꺼내서 다 현장에서 태우고 그걸 이제 다시 다 현장에서 토치램프로 태우시더라고요. 수습해서. 네, 수습해서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뼈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럼 그 흙을 한 줌을 갖고 가족묘를 써버렸어요. 가족묘. 네.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도 돌아가신 지 5년인데 시신이 그대로 너무 관을 좋은 걸 써서 빼서 다시 강주 가서 관을 너무 좋은 거 써서 관을 너무 좋은 거 쓰지 마세요. 진짜로. 향나무 쓰면 너무 오래 가고요. 안 썩죠? 안 썩더라고. 그래서 다시 관까지 들고 가서 화장한 다음에 그거를 부부결로 다 합쳐서 그 묘를 쓰니까 27개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 그 옆에 저도 들어갈 자리 쏙 하나 남겨놓고 그렇게 하니까 한 사람도 하나니까 이렇게 해서 대리석 요 크기 요거 하나야 딱. 그리고 하나 딱 세워버려. 그다음에 이제 시조만
하나 좀 큰 걸로 놔두고 하니까 100평 안에 다 들어가서요. 후손들이 없잖아요. 형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보도블록을 다 깔아버렸어. 야, 근데 풀들이 잔인하더만. 그 보도블록 사이에 내 키만한 것들이 자라는데 그거 뽑는데 보도블록이 드러나. 그래서 다시 또 다 정리한. 그 조상들의 그 영험한 그 기운을 받아서 그런데 잘 자랍니다. 이것도 잘못됐다 하더라고. 최근에 우리 고향의 유행은 선산을 다 파서 태워서 납골당으로 간대요. 네, 여러 가지 예. 있어요. 장성의 납골당이 좋은 게 있는데 가족으로 이렇게 세트가 돼 있는 납골당이 있다 하더라고. 근데 여기 30년인가 40년을 계약을 하고 30년 후면 알아서 처리를 해버린대요. 납골당에서. 그리고 자기가 모셔야 될 부모님 있죠. 직속 부모님 것만 자기가 관리를 하는 거죠. 굉장히 편하게 돼 있더라고. 보통은 매장하셨던 묘지를 이제 파서 그렇게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도 있고 신비님처럼 그렇게 가족묘를 조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산골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뿌려버리는. 예, 그 자리에 또 화장해서 그거를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수목장이라든지 아니면 잔디장, 뭐 바다에 뿌리신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요. 저희 같은 경우엔 저희 아버지만 남기고 나머지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뭐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이렇게 많이 퍼져 계셨더랬는데 7, 8년 됐나? 다 뿌렸어요. 산에다가 뿌리고 이제 아버님만 남겨놓고요. 우리 어머니 소원은 이제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 봉분 옆에 이쁘게 또 봉분 하나 세워서 매장해달라는 이렇게 쌍봉으로 이렇게 저는 당연히 그 밑에 묻힐 거고요. 참 인간의 삶이라는 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건데 말이죠. 인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자기 욕심에 남한테 피해주고 악인이 돼서 결국은 죽지 않겠습니까?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는지도 궁금하고 이재용 씨도 좀 보고 배울 게 있고 우리 5035께서도 좀 보고 배울 게 있으면 어떤 죽음을 목도하고 나서 그 사람이 갖는 어떤 인생에 대한 반성이랄까요? 이게 좀 느껴지는 그런 추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똑똑하신 분도 돈 많으신 분도 돌아가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수목장도 하는데 그것도 자기 선산이나 뭐가 있어야지 가능하지. 아니요, 그거 돈 내면 해줘요. 수목장. 그것도 비싸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좀 납골 하시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들어갈 거고요. 근데 이제 봉분 세우는 것보다는 많이 저렴하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제가 이번에 그 제주도 갔다 오면 느낀 건데 숲에 어디 그 나무 근방에다가 그냥 육을 뿌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억하려고 가끔씩 오는 정도 이 정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의 산에다가 막 하면 안 그러면 안 되니까. 되지, 예. 그래서 허가받은 곳. 수목장 하는 곳이 있어요. 예. 지정한 데가. 수목장을 할 때는 고인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나 이름표를 나무에 달면 안 됩니다. 표시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자기들만 알고 있어야 된다. 네. 자, 알겠습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찰하는 그렇게 되면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여보, 차 안에서 담배 좀 안 피울 수 없어요? 끊으라는 말은 안 할게요. 냄새가 나서 살 수가 없어요. 내 차에서 내가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우냐? 내려! 이래서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파파메이드. 여보, 냉장고에서 왜 이리 쾌쾌한 냄새가 나죠? 내가 냉장고 청소할 시간이 어딨어? 그래서 아빠가 만들었습니다. 파파메이드. 천연 세라믹 성분을 이용해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습니다. 효과도 탁월합니다. 직접 사용해본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파파메이드.kr 탈취제라 부르기에는 미안한 새로운 개념의 탈취제 파파메이드를 검색하세요. 뉴본스킨 이미라 대표. 저는 어릴 때 아토피를 알았어요. 한번 망가진 피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는 걸 알았죠. 아기 물티슈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피부에 안 좋은 성분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물티슈 업계에 세계적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 다시 한번 그 신화에 도전한다. 원단부터 달라야 해요. 갓난아기라고 해서 아기만 쓰는 건 아니고 아기도 쓰는 온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아기들이 쓰는 스킨케어 제품도 같은 정신으로 개발했습니다. 다른 제품들처럼 아무 효과 없는 정제수를 쓰지 않아요. 피부 진정에 좋은 병풀 립스로 바꿨어요. 확실히 달라요. 간단해요. 나만의 비법이죠. 나의 아기가 쓸 거니까. 기대하세요. 갓나나기를 검색하세요. 요즘에는 단체 선물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내가 단체로 뭔가를 하고 싶다. 무슨 행사가 있어서 뭘 하나 맞추고 싶다 할 때 떠오르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거의 쇼핑몰인데? 네.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네. 이분들처럼 다양한 물건이 있는 곳이 없어요. 정말 그러네. GALLERY 갤러리 GIFT.co.kr 1666-5404 오 싸고 영 싸네. 감동스러운 게 이거네요. 사이트에 등재되지 않은 상품이나 국내에 없거나 세상에 없는 상품도 개발 제작 가능하답니다. 대단한데? 단체 선물은 갤러리 기프트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개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권력 구조. 사실 저희 방송에서는 권력 구조가 중요한 건 아니다. 개헌에다가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개헌의 핵심은 권력 구조 개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권력 구조를 개인적으로 선호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있는 삼권 분립을 좀 변형한 신삼권 분립 제도를 좀 원하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행정부의 입법권까지 주는 그런 권력 구조 변경을 원하고 있고요. 행정부에서 입법권을 갖고 있으면 그 입법권을 심사하는 것을 이제 의회가 갖는 거죠. 그래서 의회가 입법에 대한 심사와 재정 감시 이 두 개를 할 수 있는 것을 의회가 갖고요. 지금의 고유한 입법권을 의회에서 갖고 있는 거를 행정부로 넘기는 방법. 저는 그것을 좀 새로운 상권 분립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권력 구조가 개편이 되면은 조금 더 박근혜 같은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우리나라의 좋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더 막강한 대통령 권한이 되겠네요. 아니죠. 대통령 권한이 막강해지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건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은 두 가지거든요.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 원수로서의 대통령 두 가지의 모습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서 국가 원수로서는 군통수권 이런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대법원장 임명권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권한이고요. 그다음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하는 권한이 또 따로 있거든요. 기존에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우리나라를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라고 얘기를 불러요. 왜 그러냐면 민주주의 체제가 과도기적으로 잘못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독재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승만의 독재부터 시작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군사독재 시대가 엄청난 기간을 삼공화국까지 이어졌거든요. 세계공화국까지 해서 대통령이 헌법을 마음대로 개헌해 버렸어요. 군사정부 시절에. 그래서 막강한 권한을 가졌는데 사실상 삼권을 다 장악한 게 지금 대통령 중심제거든요. 그런데 입법권마저 지금 줘버린다면 이거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어서 국회가 무용지물 돼버린다는 게 의미가 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개헌의 핵심은 권력 분산에 있어요. 그죠? 권력 분산의 핵심이에요 지금. 그리고 권력 분산인데 이 권력 분산을 문재인 대통령의 키워드를 빼본다면 분권형이 일단 강화돼서 대통령이 지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사실상 국회 개헌에서 국회의 개혁 논의는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데 대통령 권한만이 계속 지금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세 가지 대통령 현행제 도입과 그다음에 혼합형 정부 형태, 의원 내각제 세 개 다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새로운 형태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예, 더 진지한 토론 좀 이따 하시고 그 명령님 뭐였어요? 어떤 권력 구조라고 그런 거예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 가장 선호하는 거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의 상권 분립 형태인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라는 거예요. 핵심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가 아니고 의회의 권한을 분산시키자라는 겁니다. 찬반이 분분하고요. 마차님? 마차님은 어떤 것을 개인적으로 선호하십니까? 대통령 중심제에서요. 저는 4년 중임제 찬성합니다. 확실히 문글로소리네요. 결선 투표도 하면 좋고요. 그건 뭐 당연히 돼야 되는 거죠. 결선 투표는. 이런 건 있어요. 촛불 정신 뭐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실제로 이번 추석 연휴 때 SBS가 국회랑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이거 보니까 일단은 개헌을 찬성한다. 이게 67.9%고요. 3분의 2가 넘죠. 66.6이 3분의 2니까. 개헌 반대 14.8 그리고 찬성 이유로는 30년간의 변화를 반영한 기본권 확대가 43.1 그다음에 직접 민주주의 확대가 29.3 대통령 권한 분산과 견제가 15% 이런 거였거든요. 신비님이 기존에 지금까지 방송으로 되게 말씀 많이 하셨던 것들이 개헌을 해야 될 이유 이런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총평에서요. 이 SBS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좀 오류가 발생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볼 땐 질문지가 뭔가 꼬여 있다는 생각을 그런 것 하는데 같아요. 지역구 비례대표 의원 비율하고 이 찬반 관련해서 좀 상반되게 나온 건데 이건 좀 나중에 좀 의미를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이 키워드를 잘못 만드는 건지 의도적으로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개헌을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가 나온 건 기본권. 이거는 당연하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요구했던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직접 민주주의 확대라는 것은 29.3%는 이건 지금의 간접 민주주의 의회 체제에 대한 개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예. 키워드를 이렇게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대통령 권한 분산이면 두 번째는 의회 권한 분산으로 만들었어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키워드를 가야지. 이렇게 의회 그렇죠. 분산도 마찬가지고. 키워드를 이렇게
이상하게 키워드를 뽑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큰 프레임 차원에서 가둬놨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좀 협소적인 투표를 했다라고 일단 평가를 총평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봅니다. 그 항목이나 문항에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죠. 좋은 걸로만 좋게 찍던 그런 느낌이에요. 네. 실제로 이게 뭐냐면은 100만 명 정도가 서명 청원하면 직접 법을 만들 수 있는 그게 그렇죠. 얼마 전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네. 그런 게 직접 민주주의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그 네. 의회 권한을 축소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기본권 항목, 그러니까 기본권 확대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기본권 항목에서는 이게 아마 세월호랑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권 55점이, 생명권 39점이, 환경권 22%이 정도 순이고요. 시대정신에는 5.18 민주화운동, 이게 이제 우리 헌법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59.6, 촛불정신이 41.3,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 27.7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전에는 아마 3.1 정신하고 4.19 정도가 그 헌법에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촛불 전국에서 말씀 잘하셨는데 기본권이 환경권, 그다음에 생명 존중 의무화, 그다음에 노동 확대 의무화, 이것과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지금 관심이 있고 촛불 전국에서 나타난 국민적 정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깊게 지금 확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논의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권력구조, 이것은 정부 형태를 묻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행 대통령제 37.3%,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가 49%, 의원 내각제는 11.5%였습니다. 그 두 번째 그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 책임지는 혼합형이 바로 이원 집정부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한국에서는 총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총리에게 더 권한을 주자는 의미에서 책임 총리제 이렇게 말을 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선출돼서 올라오면 마음대로 자르지를 못하는 거지. 이런 개념인 거고 대통령은 사실 뭐 외교 안보를 주로 담당하고 총리는 내치를 담당하는 아마 그게 될 것 같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제 제가 불만이 있었던 게 뭐냐면 명종 씨가 얘기하는 것도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국회가 지금 권한을 강화해버리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논의가 잘못된 게 뭐냐면 지금 국민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렇죠. 건데 예. 권력을 국회와 행정부가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권리를 전혀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건데 이게 왜 잘못됐냐면 지금 국회에서 총리를 뽑아서 국회에서 그런데 만약에 현행처럼 대통령과 철학이 같지 않는 사람이라면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개판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렇죠. 정치적 수준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건데 그러면 국민이 이 세 개를 놓고 선택할 권한이 마치 혼합형 정부 형태 방식을 찬성하라고 내민 거나 똑같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사실은 이 혼합형 정부 형태하고 의원 내각제가 자유한국당 애들이 지금 밀고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이 문제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 국회의 권한을 일부 시민한테 돌려줘서 직접 민주주의 체제 형태로 갖춰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통제가 가능하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를 국회가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국회의 다수가 차지한 사람들을 대통령을 목을 잡고 흔들어 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산과 인사권을 가져버리면요. 이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거든. 그러면 국민은 중간에서 뭐 할 거냐. 바라만 볼 거냐. 총리하고 대통령 싸우고 국회하고 삼각관계 싸우는데 국민은 보고만 있어. 뉴스만 보고 야 저 새끼들 저 또 싸우네 이렇게 하고. 정치 싫다. 예, 이런 논의 자체가 잘못된 거여서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에 대두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득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득권이 아니고 지금 민주정부 10년 그 전에 있던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수십 년 이상을 정권 잡았던 바로 그 세력, 그 기득권이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이나 뭐나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걸로 보면 당장 선거가 이루어지면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선거에 딱 돌입하면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는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은 자유한국당 부류에서는 못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의회의 권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서 그 기득권을 의원 내각제 쪽으로 몰고 가려고 유지하려고 하지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사실상 심정적으로 약간 거부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또 정부 형태에 대해서 현행 대통령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개는 혼합형 정부 형태와 의원 내각제는 사실은 이 부분은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외교와 안보만 책임지고 내치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은 독일처럼 그냥 이름만 있는 거예요. 독일은 정치를 누가 하죠? 총리가 하잖아요. 일본은 누가 하죠? 총리가 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일본은 의원 내각제지만 왕정 형태를 갖고 있는 의원 내각제지만 지금 이 두 가지가 믹스가 돼서 의원 내각제 요소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거든요.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이렇게 개헌이 된다면.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 의원 내각제 연방공화국이거든요. 네. 우리하고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입헌군주제하고 의원 내각제가 겸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전혀 모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게 설문조사가 현행 대통령제를 하나 넣을 수밖에 없다고 쳐요. 그럼 국민이 뽑는 대통령의 혼합형 정부 형태를 뽑고 하나는 국회 해산 직접 민주주의 체제 아니 웃지 마세요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니면 웃은 게 아니라 국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국회 입법 심의 평의회 같은 제도를 200에서 300명 정도로 만들어서 또는 1000명 정도로 만들어서 국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로 줘서 직접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을 하거나 이런 상태에서 정부 형태를 변경하는 걸 국민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번 보시죠. 지금 이네들의 권력 싸움만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국회의원 탄핵 제도도 지금 논의가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국회의원 탄핵도 들어가야 되고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추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각종 장관들 있잖아요. 장관 그다음에 산부 요인들 대법원장 전부 탄핵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국민한테 분산을 해줘야 그거를 논의돼야 되는데 아까 나왔던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를 갈고 하고 싶어 하는 게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 지방자치. 그러면 지방자치의 권력을 어떻게 이양할 것인지도 논의가 돼야 돼요. 그 종합적인 논의 틀에서 정부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애국 사례에서는 독일의 국회 연동형 비례 정도 좀 따서 갖다 쓰고 나머지는 배울 게 없어요. 솔직히 배울 게 없고 사법부의 통제 같은 경우는 미국처럼 전면 배심원제를 도입하고 사법부 대표를 대법원장을 직접 선출을 통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희석시켜주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손질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투표 안 해요 진짜 짜증나고 어디다 합니까 이걸? 지금 정치권의 흐름은 뭐냐면은 일단 문재인 대통령하고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 이런 건데 홍준표 의원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간단해.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서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게 없어지는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때 개헌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개헌의 어떤 소용돌이라든지 등등에 휩쓸려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고 해도 국회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합의가 안 되면 사실상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 같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어떤 무리한 어떤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공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는 언제까지 노력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휩쓸려 가서 자기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구기득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국회의 권한이 훨씬 강화되는 쪽으로 막 밀어붙이고 싶어하고 우리가 앞으로 한 30-40년은 정권 못 잡겠는데 하면 대통령이 선언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우리가 좀 가볍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까 마차님이 4년 중임제 선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게 정답인 줄 알았어. 어렸을 때는 미국처럼 대통령이 잘하면 한 번 더 하고 못하면 말지 하는데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경우에 4년 중임제 대통령이었다고 하면요. 국정원들 지금 나오는 그 꼴을 보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지금 이명박이 한 번 더 했겠죠. 그 정도의 개입이 돼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이제부터 논의가 돼야 되는 자꾸 대통령이 국회 이거 논의해라 자꾸 지금 대국민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국회에서 왜 이 짓을 지금 직접적 논의를 하고 있지 않는 건지는 어쨌든 적폐 우선이다. 선적폐 청산 후 개헌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혹시 개헌 정국에서 적폐 청산이 소홀해질까 봐 염려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난해한 감은 있어요, 사실은. 이제 한가위 세고 나면 이명박 이 충격적인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건들이 먼저 선 적폐청산하고 후 개헌하자 좀 안정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가 뜨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사실은 지역에서 어떻게 개헌해야 될지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국회 얘기 잘 꺼내셨는데 명종 씨가 제가 국회의원 이번에 시골 내려가서요. 좀 화가 나서 어머님하고 좀 말다툼이 있었는데 저희 고향을 송두리째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없애버리고 지금 행복마을을 들어서는데 거기에 이제 돈을 이제 중앙정부가 준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국회의원들이 이제 힘을 써서 한 200~300억을 가져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밀어붙인다는 게 뭐냐면 200평씩 잘라서 비버리 힐스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주 사람들을 대거 빼와서 편안하게 살게 돈 많은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와서 살게. 그렇죠. 200평이니까 돈 많은 사람이겠죠. 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장성군이 소멸되기 직전이라는 겁니다. 막 인구가 없어서 인구를 데려와야 이 군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것도 이제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국회의원의 우리나라 정치가 잘못됐다는 게 여기서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여론조사 결과에 지역 국회의원을 늘려야 된다고 나왔죠. 제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지역 국회의원을 왜 늘려야 된다고 국민들이 투표를 했을까라고 물음표를 던져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은요, 중앙정치 대외적으로 국가, 세계적으로 또는 인류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더 나가야 할 방향인지, 국가가 더 어떻게 융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의 SOC 예산을 따가는 게 전부야. 온갖 중앙정부에서 막말과 욕과 거짓말을 해도 자기 지역에 한 200억 딱 가져가면 다음날 재선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리 막말하고 성희롱을 해도 자기 지역구에 SOC 도로 하나 나오면 다음에 분명히 당선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치가 소멸돼 버린 단계란 말이에요. 이런 정치 속에서 우리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그러면 이런 정치들은 다 지방정부로 내려보내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지방 분권화 강화, 그러면 예산을 일부 지방에 배정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방 의원들이 살림을 지방에서 해야지 왜 중앙 의원들이 지역에 돈 갖고 가서 다음에 재선합니까? 이런 썩어빠진 정치를 개혁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개헌에 담지 않고 이걸 국민한테 개혁 아니에요, 개헌 아니에요 내놓을 수 있다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서 화가 난 거예요. 그 연립 정부 형태의 지방 분권을 준다고 하는 거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이 그런 거였었거든요. 중앙 정치에서 박정희 같은 독재자가 나와도 지방은 지방대로 굴러가는데 지금은 이제 교부금이나 뭐니 해가지고 길들이기 문제가 하죠. 있기는 네. 하지만 실제로 중앙 정부가 썩어도 지방은 잘 돌아가는 그런 형태에 대한, 그러니까 권력으로서의 어떤 보장, 담보 같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금, 그러니까 보험 같은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설날 연휴에 여행하면서 가족들이랑 얘기하면서 저는 그런 얘기했어요. 어머니 같은 분들은 안철수의 선동에 어느 정도 이렇게 세뇌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민주당 당원이신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놈은 새끼들 다 썩어가지고 확 추려야 돼. 왜 거기 그러면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국회의원 하루만에도 연금 나온다면서 뭐 그건 아니라고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은 사실 없애는 게 맞고 모두 다 비례대표로 전문성 강화하고, 예를 들어 지역 예산이 필요한 분 있잖아요. 아까 말한 그 지방자치가 강화돼서 자기의 시장, 도지사, 군수는 뭐 하는 거야? 그런 구조를 정부에서 자기들 예산을 따가는 방식으로 가고,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사실 없애고요. 좀 찝찝하거나 그러면은 광역별로 이렇게 비례대표 만들어가지고 뭐가 올리게 만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바로 그런 게 네. 논의가 돼야 된다는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어쨌든 시민의 눈에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독일식 비례형 연동제를 도입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 국민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회의원 253석인가요? 그죠? 지역구가 253석인데 이 253석 그대로 두고요, 500석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모 당에서 400석으로 늘리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모 당에서 늘리는데 국회의원의 그 세비를 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줄이지 말자, 36억 그냥 주고 500석으로 늘리자. 그러면 비례 반 지역 반을 해서 중앙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고, 국회의원이요 500명이 36억씩은 돈 아니에요. 껌값이에요 그거. 그 대신 너희들이 제대로 일해라,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바탕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지금 제출되지 않고 있어서 그냥 비례대표 늘릴 거냐 말 거냐 물어봐 버리니까 에이 국회의원 새끼들 이렇게 얘기해서 지역구 늘려라, 아까 제가 말한 거 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질문 물어봤더니 비례대표 늘리는 게 66.9%요. 그럼 이게 엇박자가 안 맞잖아요. 지금 질문 잘못됐다는 거죠, 제출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화에서는 보세요. 한번 바닥부터 보겠습니다. 군의회가 있죠. 거기에 의원들이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 있고요. 시의회 의원 있고요. 도의회 의원 있고요. 광역시의회 의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국회의원까지 필요한가요?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지방자치가 잘 자리 잡게 법적인 시스템을 해서 교부금을 줄 게 아니라 지방에서 세수를 확보하고 본인들이 세금을 걷어서 쓸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지역 기반 국회의원이 사실은 필요 없거든요. 이미 많아요. 지역 기반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까지 지역 기반을 굳이 뽑아야 되나? 사실은 그건 좀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안 늘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정당이 갖고 있는
비전과 정책, 정치 이런 것을 제대로 평가받아서 중앙국회의원은 지역 기반을 하지 않는 정당 비례대표로 가는 게 저는 더 바람직하다. 왜냐? 지방엔 이미 다 있거든요. 그렇죠. 굳이 중복되게 할 필요 없다고 지금 아까 봐요.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이 도입되면 기본적으로 다당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소선중구제에서 그냥 지역 감정 이용해서 정치하고 다당제가 있는 된 거죠. 거고 예. 일반 중소 조그만 소규모의 어떤 정당들도 최소한 비례대표로 몇 명씩은 배출할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의미 다당제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민주주의죠. 왜냐하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치를 다양하게 소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정치 성향이 녹색당인지 노동당인지 자유한국당인지 극우인지를 제가 입맛에 맞게 소비할 수가 있거든, 정치를. 그런데 지금 그럴 수 없다는 것이고, 아까 명종 씨가 얘기한 게 이미 문재인 대통령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세하고 국세 비율이 2대 8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소모하는 돈을 쓰는 비율은 6대 4예요. 지방이 맞아요. 6이고 정부가 4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걷어서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말 잘 듣는 주는 좀 더 많이 주고 이렇게 삽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계관이 지 고향 같은데 몇천 원씩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개혁 분권을 한다면 지방세 교환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세를 교환을 해주면 국회의원이 이제 돈 따가가지고 SOC로 당선되고 아까 말한 대로 지역감정 부추겨가지고 당선되고 이런 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종합적으로 논의된 후에 개헌의 틀을 짜야 되는데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그렇죠. 예. 국민들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것을 최종적인 권리는 국민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안을 여러 개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개 그렇죠. 안을. 그래서 국민들이 그것을 충분히 납득을 하고 내가 그 개헌에 내 의사를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그렇죠. 그런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게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 중심제로 갈 거냐? 아니면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로 갈 거냐? 찬반. 이런 식으로 다당제냐 양당제냐? 찬반. 이런 식으로 가서는 개헌에 대한 염원을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이것은 개헌이 안 됩니다. 그렇게 가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는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지방선거에 휩쓸려 가기 싫다고 지금 어깃장 놓고 있는데 그래도 공약이니까 6월 달에 어떻게든지 국민투표를 붙여보고 싶은 건데 정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합의가 안 되면 사실은 국회에서 개헌특위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결론적으로 최종안을 도출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국민 여러분들 생각에 찬성이십니까 반대입니까 이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하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런 안까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권력구조 개편은 추후에 하더라도 나머지 것들 아까 말한 뭐 중요한 선거구라든지 뭐 투표 방식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거는 한꺼번에 그것만 빼고 붙여보자 하니까 또 한쪽에서는 야 개헌이 지금 공화국이 바뀌는 거잖아요. 7공화국이 그렇죠.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기서 권력 구조를 제외하고 어떻게 또 국민투표를 붙이냐 하면 뒤지부진하다가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이번 개헌도 물 건너갔네. 왜냐하면 워낙에 많은 정파들의 그 욕심과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냥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전 세계 지구적으로 정말 획기적인 사건 혁명이었던 촛불 후에 개헌을 못하고 넘어간다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좀 명구스러운 일이다. 아니 그거는 민의에 반하는 거죠. 민의에 반하고 만약에 개헌을 못한다 하더라도 범국민적 논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논의하고 그 논의를 충분하게 정치권이 받는 게 맞고 그다음에 그 아까 개헌특위 얘기하는데 분명히 저는 수없이 우리 방송에 경고합니다. 21일부터 제가 선언해요. 그러니까 시민평의회, 개헌 시민평의회를 발족할 거예요. 전국 251개 소속의 전부 다 400명씩 이상 모집해서 개헌을 논의하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국회가 수시로 보고를 하고 국민한테 어떤 방향으로 토론회를 일주일에 2-3번씩 해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TV 토론도 나와라. 왜 지금 개헌을 놓고 TV 토론 안 하는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공화국이 바뀌는 거고 아까 기본권 문제도 저는 관심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기본권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그다음에 곳곳에 독소 조항이 많아요. 피선거권 40세 제한한 것도 없애야 되죠. 그다음에 국회의원 탄핵제도도 헌법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종합적인 틀을 좀 논의된 것을 하루 빨리 TV에서도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세 분야별로. 아마도 지금 상태로 가면 국회에서 이것이 합의안이 돼서 도출이 돼서 나올 확률은 굉장히 좀 적은 것 같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회에서 합의안 도출을 못한다면
정부안으로 기본권, 그다음에 헌법 정신 이 부분을 위주로 해서 먼저 개헌안을 정부안으로 내놓겠다라고 전 지금 차라리 정부안을 더 얘기할 기대해요. 것 같아요. 예, 정부안 내놓으라고 하세요. 국회는 도저히 이게 논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일 안타까운 거는 헌법을 개정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중에 뭐 검찰에 관한 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거는 검찰만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쓸데없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처럼 너무 과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헌법 조항들이 있고요. 또 너무 선언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그렇지. 헌법 조항들이 있어요. 특히 국민들의 기본권에 관한 부분은 너무 선언적이에요. 강제 규정도 없는 예, 경우가 많고. 강제 규정도 없고 헌법이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법률이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헌법재판소가 있겠어요. 예, 위헌인지 그래서 아닌지 가르쳐. 저는 그 이번에 개헌이 된다면 기본권 항목에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 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헌법을 예. 광의 해석을 못하도록 예. 명문화를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예, 만약에 세월호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한 조사권, 수사권, 기소권들을 그 위원회가 가질 수 있게 담당자들이 자기들을 면피하는데 써먹지 못하게 이러한 어떤 시스템을 헌법재판소 만들듯이 만들어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얼마 전 방송에서 명정님이 공수처 같은 것도 네, 공수처 헌법으로 그냥 규정해 놓자. 예. 헌법 기관화 시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무원들도 지금 저희가 정치적 중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원래 재헌 헌법에서는 공무원들한테 정치 기본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박정희가 삭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박정희가 집어넣은 게 정치 중립의 의무. 근데 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정치 중립의 의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광의 해석하게 풀어놓은 거야.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이 어디까지 정치적 중립이냐? 그렇죠. 사상의 정치적 중립까지 지켜야 되는 거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예. 이거죠. 사상의 자유는 전 국민이 갖고 있는 자유로 그렇죠. 기본권으로 그런데 명시되어 이게 있는데 100만의 공무원뿐만 아니에요. 군인까지 적용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사 있잖아요. 이거 더 충격적이에요. 전기공사 있죠. 이런 공사들 있잖아요. 이미 민영화된 공사들도 정치적 중립을 요구해요. 더 나아가 대기업들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산한 결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집단이 60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거든요. 6에서 700만이 나 민주당이 좋아 말을 못해. 나 누구 좋아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입에서 입 다물고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투표할 때 도장 찍는 기계밖에 안 돼요. 예, 기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는 이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걸 악용해 먹은 게 국정원. 그래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한계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할 수 있고 지지할 수는 있으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공무랑 연관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제가 거죠. 그 얘기한 거예요. 거기 헌법에 공무상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문 그렇죠. 아까 명정 씨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국정원은 업무상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기 때문에 중범죄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일반 공무원들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누리당이 오면 등본을 안 떼줘 버려. 당원이 오면. 그다음에 민주당 당원이 오면 등본을 떼줘. 이거가 정치적 중립을 위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업무 시간은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업무 시간 이외에는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유세에 가서 박수 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박수 치다 걸리면 잘리는 거 아시죠? 그렇게 엄중하게 잣대를 대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헌법에 정확히 그런 명문화, 아까 명종 씨가 얘기한 광의 해석을 할 수 없도록 이하 법령에서 정확히 명문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좀 내자면 사실은 권력 구조부터가 여러 가지고 거기에 포함시켜야 될 여러 가지 또 기술적인 것들이 있어서 어떤 합의된 어떤 안이 나오기는 사실상 힘들다. 그러면은 개헌 못하고 넘어갈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직 대통령의 자기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말 니들 정 안 되면 우리가 정부안으로 하나 내놓을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개헌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지만 그렇죠. 촛불혁명이 가져다 준 저는 효과 중에 하나는 이런 거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홍준표 같은 자가 나중에 대통령이 됐다고 쳐도 이명박이 때처럼 블랙리스트 만들고 국정운동을 해서 뭔가를 하고 이러는 건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아니야, 그놈들은 또 할 거야. 하긴 하겠지만 무서워서 정말 쉬쉬하고 할 수밖에 없는 더 거다. 세밀화되고 더 정밀화될 거야. 차라리 그러느니 좀 고초를 겪더라도 민주정부가 만들어놓은 어떤 시스템적으로 가자 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점점 어떤 수준들이 좀 높아질 거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뭐 현직 대통령이 재선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이제 투표도 좀 할 만약에 사전 중임제로 바뀌면요. 근데 뭐 그런 모습을 본다는 게 예전에는 저는 5년 단임제가 굉장히 좀 후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선진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진적이죠. 독재자가 사실은 독재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게 만든 게 단임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는 여권의 정치인이 있다면 아싸리 어영병 할 거면 개헌 얘기 꺼내지 마라. 꺼내지 말고 선적배청산부터 하자 2년 동안.
적폐청산하고 임기 중반 정도에 개헌 들어가자 그러면 조용할 때. 그러면은 그 다음 총선입니다. 그렇죠. 총선 때 총선. 같이 하자. 차라리 지금 적폐가 급하다면 괜히 얼버무르게 내놨다가 이거 좆되는 수가 있다. 국민들 배제되고. 이 헌법을 바꾸는 개헌 논의를 할 때 저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이 사람들이 학자들이 갖고 있는 기본 마인드가 틀려먹은 게 저는 전문가들 안 믿습니다. 절대 안 믿어요. 우리가 헌법을 쭉 펼쳐놓고 보면은요, 맨 앞에 헌법 정신이 나옵니다. 그 헌법 정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운영되는 건데, 헌법 정신, 그 다음에 국채,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국채가 나오고 기본권이 나와요. 그러면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 순서가 맞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의 권력 구조 거기서부터 시작을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런 겁니다. 왜? 이 숭고한 헌법 정신과 국채와 국민의 기본권 이 부분을 뒤로 밀어놓느냐. 전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건 간에 개헌도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이제 명절 기간이다 보니까 정치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가족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개헌을 하느냐 마느냐, 뭐 대통령 중임제냐, 의원 내각냐, 이념 집중제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요즘 대리운전 업계 어때요? 무한 경쟁 체제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우리 방송 초창기 때 후원하고 싶다. 방송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후원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돈을 잘 버시는 분이었나 봐요? 아니요. 대리운전 사장님이었죠. 그게 박근혜가 그 엄혹하던 시절에 팟캐스트 전체 시장에서 최초의 광고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소비자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뭘 줄 것인가, 금액으로 적립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 엄혹하던 시절에 큰 힘이 되어준 업체다. 사람이 가져야 될 의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차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준 이런 분들의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대리운전은 1800-6606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직장에 다니다 회사가 망해서 급여를 못 받으신 분, 법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체당금입니다. 노동법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못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가난한 노동자들을 위한 곽승훈 노무사 010-9922-7766. 처음 뵙습니다. 예, 저도 처음 뵙습니다. 힐링 베개가 뭔 줄 알아? 꿈나라 베개. 베개라고는 불려지지만 지금까지의 베개와는 차원이 아주 다른 치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르말린, 황토, 데르마늄5, 소나무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꿈나라 베개. 충전재까지 통째로 세탁이 가능합니다. 공기 비타민, 음이온으로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꿈나라 베개는 근화 신소재 제품을 온라인상에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건강을 위한 선물이 최고죠. 잠이 보약이니 숙면을 선물하세요. 목과 허리를 편안하게 주는 꿈나라 베개. 한미 FTA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결국에는 한미 FTA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이 트럼프가 막 쏟아내는 말들 중에 한미 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양국이 서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한미 FTA를 개정함에 있어가지고 이미 발효된 조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정하자고 한쪽이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트럼프는 이제 우리는 한미 FTA가 처음 협상이 시작되고 발효되고 그럴 때 엄청난 반대를 했지만 국민들이 미국산을 안 사줌으로써 미국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결과까지 왔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폐기하자고 하니까 사실상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이야기를 안 들어주게 되면은 한미 공조가 깨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 협상이라고 하는 게. 근데 결국에는 협상하기로 했다는 것이 지금 추석 연휴에 나온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참 이제 만감이 교차해요. 이것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FTA는 반대하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미국과 FTA를 체결해서 어쨌든 한국이 이익이라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FTA만 봐서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뒷배경에는 사드와 관련한 국방비 분담이 같이 지금 거론이 되는 것으로 비하인드 스토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원래 사드는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이 전담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트럼프가 지금 사드 비용까지 1조 한 5천억 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에 관리비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한반도 긴장이 조성되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안배에서 밤잠을 못하고 고민한 게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남북관계 동북아시아가 지금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무역이 어쨌든 50몇 %인가요? 중국 의존도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보복 조치에 들어갔단 말이죠. 미국은 사실상 23%인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존도가. 그래서 아마 만약에 배팅을 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배팅을 하면 그래 폐기하자 이렇게 맞짱을 뜨고 아까 말했던 군사적인 옵션하고 함께 테이블로 그냥 원샷 테이블 올려놓을 구상을 제가 대통령이랑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골치가 아픈 겁니다. 이게 쉽게 논의될 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FTA를 폐기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는지를 면밀하게 지금 계산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남북 관계에 긴장돼 있고 중국과 러시아 관계도 좋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까지 우리 남한이 파열음이 난다면 그러면 우리 이제 좀 미아가 돼버리는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개정을 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일체 지금 우리 쪽에서 허락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를 공동 연구 발제를 하자. 지금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 개정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돌입했다는 것이 지금 전문가들의 입장이고 정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 이거가 왜 이 시기에 트럼프가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 출마할 때 논의하기가 뭐였냐면 장사꾼이다. 협상의 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감은 있으나 현 정부를 믿고 한번 어떻게 개정되는지 내용들을 좀 나오면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예상되는 품목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자동차인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무역에 있어서 미국이 적자 보는 80%가 자동차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정하자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개선. 트집 잡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그거에 조금 반하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새끼들이 기술이 없어요. 거기에 돈 투자하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닌 거죠. 미국 그렇지.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본인들이 그동안 많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놨지만 그렇지. 예, 그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국은.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기준을 미국은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배출량이. 근데 우리는 지금 유럽과 비슷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차가 들어올 때 제한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자동차 판매를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제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차종이 다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제한이 있으니까 미국이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철강. 미국의 철강 수입 중에 한국산 점유율이요. 2011년에 4.9%인데 작년에 8.0% 상승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철강에 대해서 한국산 철강이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개정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가장 관심 있는 건 사실은 미국은 대표적인 무기 수출 국가지만 또는 농업 국가거든요. 그렇죠. 농산물 주가격 방 이게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대기업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근데 실질적인 타격을 입는 건 농촌이에요, 농촌.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들 그런 거 있잖아. 체리가 대표적인 거였는데 한미 FTA를 하면 체리를 싸게 먹을 수 있다고 그 조중동들이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만 미국산 농산물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신토부리가 몸에 배어 있어요. 네. 그 외국산 특히 중국산 뭐도 싫은데 미국산 쌀, 미국산 뭐 먹기가 좀 되게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방하고 좋은 조건 만들어 줘봐야 안 먹는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미국산 농산물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먹는 거 오렌지, 체리 뭐 이런 정도 아닙니까? 유가공식품이 다 미국산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쌀이 지금 남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건 아시죠? 그래서 쌀값이 지금 수매가가 계속 다운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백남기 어르신도 20 몇만 원까지 지금 받아야 된다. 그 농민회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백남기 어르신 그 뭐죠? 일주기 때도 농민회에서 발표했듯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가공식품을 GMO 식품이나 미국산 수입을 쓰기 때문에 지금 한국산 쌀이 소비가 되지 않는다는 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아까 제가 예전에 이제 생각이 서록서록 나는데, 아까 이제 무기 얘기했잖아요. 무기하고 그다음에 농수산물,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에 주는 게. 그 IT하고 ICT
그다음에 이 전반적으로 틀이 됐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크게 이익을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도요. 툭 까놓고 미국 현지 법인에서 만들거든요. 그렇죠. 예, 현지에서 만들었잖아요. 현대랑 다 기아랑.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중에 약품 있잖아요. 의약품 이거 어마어마하거든 미국에 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전반적으로 틀에 올려놓고 저는 국민들한테 좀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체리 얘기 제가 또 하고 싶은데 체리가 진짜 그렇게 원가가 비싸게 수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 마진을 어떤 새끼가 처먹는 것인지 전 분명히 그것도 유통 마진에 대한 걸 밝혀야 된다. 체리 싸게 먹는다는 느낌이 전혀 없잖아 지금. 엄청 비싸요. 요만한 게 5,000원이에요. 자판기 종이컵 하나에 5,000원. 그렇죠. 예, 조그마한 게 5,000원. 너무 비싸요. 한 주먹에 5,000원. 근데 희한하게 또 오렌지는 싼 편이에요. 그 농산물 중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한미 FTA 발효 이후에 15년에 걸쳐서 철폐하기로 한 농산물 관세를 지금 당장 없애. 지금 이러고 있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다음에 미국에서는 반대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를 5년에서 10년 더 부과할 거야. 지금 이렇게 억지를 그렇죠. 부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마음이 아픈 게 이게 왜 트럼프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지 열받아 죽겠는 게 뭐냐면 이거 잘못 건드리면 또 농민들 FTA 반대 체결. 맞아요. 또 집회가 일어나면 현 정부가 또 균열이 가거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김정은 효과예요. 네, 그렇죠. 김정은이 이렇게 핵으로 막 그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일부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트럼프의 어떤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이 상태가 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이제 법률 시장 개방 문제도 한미 FTA에 따라서 올해 4월부터 법률 시장이 완전 개방됐거든요. 예. 작년 2월달에 개정된 외국 법 자문사법 합작 법인으로 참여하는 외국 로펌의 지분을 또는 의결권을 49%로 제한해가지고 법률 시장에 들어오는 그 법률 로펌 회사들이겠죠 주로는 그 사람들이 완전히 지배할 수 없는 정도의 제한을 두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한국이 뭐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또는 로펌 같은 걸 통해서 변호사가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거는 개방돼서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률 서비스가 사법고시 출신들만이 아닌 사람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크게 법률 시장이 사실은 이제 시장이라고 얘기한 그 프레임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건데 이 법률 시장은 인권이 문제거든요. 인권에 입각해야 되는 건데 이걸 이제 시장에 개방한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로펌 시장을 미국의 글로벌 자본들이 장악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이 미국의 법률가가 한국에 와서 미국의 법률처럼 최소한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발달한 게 아니라 이 자본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본이. 그러니까 이 자본이 들어와서 의뢰비라고 하나요? 변호사비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미국 법률회사가 로펌 회사가.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 로펌 회사가 승소율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국내의 특수한 학연 지원으로 얽혀져 있는 법률 이 사법부 내에 다시 또 부정부패가 횡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로비가 공식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권의 최후 보류인 법원이 과연 이게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맡겨도 되는 것이냐 이 근본적인 문제부터 좀 논의가 돼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한미 FTA 재개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농산물이나 자동차나 철강 이런 정도가 핵심이 될 거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요. 한번 만들어 놓은 조약 이거를 뒤집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굉장히 장기적인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다음 달 초에 트럼프 한국 들어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 장관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한번 협상해 볼까 하고 실무는 이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이런 사람들한테 내려가는 건데 그렇게 해서 트럼프 임기 내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촛불 정부에서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 벌기 전술로 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사드였고요. 임시 배치로 시간을 무한정 끄는 거죠.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야 된다는 그 조건 때문에 그리고 이 FTA도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정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그 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면 개정을 할 경우에는 협상 개시 90일 전에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면 시작이 돼요. 미국은.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에 따르면 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려면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 보고 등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기한이 없어요. 얼마만큼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 조건이 없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가장 그 좋은 방법은 사실은 사드와 맞물려 들어가는 시간 벌기 전술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서 어느 정도 풀리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FTA 체결을 저는 이 FTA만 놓고 저는 협상하는 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 그 다음에 정부가 정세, 그 다음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영향 보고서를 종합적으로 토대를 마련해 놓고 그다음 국방비까지 퉁쳐놓고 총액으로 가자. 총액 무역으로 가보자 한번. 그렇죠. 서비스, 군사, 그래서 다 합쳐서 포함해서, 포함해서 국방비까지 포함해서 갖고 그걸 주거니 받거니 하자는 겁니다. 그럼 전작권 가져오는데 아마 그 정도 논의는 이번 정부에서는 되겠죠. 할 거예요. 네,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어쨌든 종합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될 수 있으면 주권을 회복하는 방법으로 좀 가자. 그것이 지금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산업별 그다음에 그 악영향을 미치는 분야별 또 이제 FTA 반대의 투쟁들이 이어지면 국내에 또 정치적 혼란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 틀로 가고 이것을 어쨌든 최대한 남북 경색 정국을 벗어난 상태에서 할 수 있도록 시간 좀 끌기로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빠른 시일 내 재협상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위험성이 맞습니다. 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만약에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FTA를 체결을 다시 그 개정해서 전면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상황이 온다면 저는 그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농산물에서 가장 핵심은 쌀이잖아요. 농산물의 핵심은 쌀이거든요. 이 쌀 시장은 개방하지 말고 지금의 쌀값이 이렇게 너무 낮은 이유는 우리가 밀을 소비가 많아서 쌀 소비가 줄기 때문에 재고가 많은 이유거든요. 시장 논리로 보면. 그렇다고 봤을 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쌀을 비축분을 북한이나 다른 어려운 나라들한테 원조 형태로 보내고 구호물자 형태로 보내고 비축분을 줄이면서 쌀값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 그리고 사실은 농산물 개방을 막고 이 자동차 철강 부분은 미국한테 대폭 양보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하긴 대기업들 돈 벌어봐야. 근데 이게 쌀 같은 경우는 식량 조건 때문에 굉장히 이제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 만약에 미국과 예를 들면 미국과 전쟁을 우리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쌀을 판매하지 않으면 오늘 굶어 죽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식량 주권 문제 때문에 굉장히 커요. 식량 주권 문제 때문에 농사를 짓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없어도 사는데 유사시에 쌀이 없으면 못 살거든요. 주권을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한미 FTA만 재협상을 하고 나서 멈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하고도 할 거고 다자간 협상에서도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우리 협상단이 우리 국익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막강한 지금 군사력을 갖고 폭력을 행사하는 미국인들도 이제는 저는 좀 노력해야 된다. 사실은 미국인들이 그 가식적인 행동에 제가 침을 많이 뱉는데요. 자기들이 인류 문명 국가인 것처럼 다니면서 온갖 전쟁과 폭력을 행사하고 약소국가를 전쟁을 일으켜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제 좀 그러지 말고 스스로 좀 먹고 살 길을 좀 택해라. 남의 약소국가들 갈치 같은 것 좀 하지 말고 삥 뜯는 거지. 좀 수줍스럽게 그러지 말고 양아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미국의 쌀이나 한국의 쌀이든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낳는 쌀들을 아프리카 지금 굶어 죽는 거거든요. 북한 사람들도 지금 하루에 30몇만 명이 굶어 죽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통계에 보면 그러면 이런 것도 좀 협상을 해 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저 지 나라만 먹고 살겠다고 약소국가들 이렇게 짓밟아 버리면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는 비축분 쌀의 재고를 좀 줄여주십사. 이게 뭐 전쟁 나면 3년 동안 전쟁할 거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이. 전쟁 나봐야 한두 달이면 끝나요. 지든 이기든. 그런 상황에서 쌀 비축분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므로 지금 어찌됐든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 상황은 밀이 많이 소비가 되면서 쌀 소비가 줄고 그러면서 비축분이 늘고 쌀은 비교적 과잉 생산이 되니까 쌀값이 추락한 거거든요. 정부가 예전처럼 강제 수매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제법상 FTA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비축분을 줄이고 시장에 돌아다니고 있는 쌀의 수량을 좀 줄여라. 그 비축분들을 신비님이 얘기한 것처럼 아프리카, 북한 이런 힘든 나라들한테 원조 형태로 어쨌든 뭐 현물 원조를 해주면 되니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해주고 국내에서 사실 쌀은 한 가마에 10몇만 원요. 18만 원, 16만 원 너무 싸요. 우리 1년에 쌀 얼마나 못 씁니까? 인건비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쌀을 사 먹지만 쌀은 한 가마에 한 뭐 25만 원, 30만 원이라고 해도 처음에는 혹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쌀 그 유통분을 줄여서 쌀 가격을 좀 현실화시키는 게 농민들도 살고 식량 주권을 지키는 가장 큰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자원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무역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나라들한테 관세가 너무 많아서 수출을 못하는 부분들이 FTA로 해결하는 뭐 이런 모양새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난 거라고 보는 거고요. 어찌됐건 김정은의 효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패러독스. 뭐 한미 FTA 협상 안 한다더니 하나에 뭐 이렇게 하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을 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명정 씨가 얘기했는데 정부가 피해본 산업에 대해서 대안을 주면 현 정부 개혁 드랍에 발목을 잡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줘야지 또 예, 이명박처럼 은근슬쩍 넘어가면 또 작살나는 수가 있어서 명확하게 어느 분야에서 손해를 받고 어느 부서에서 이익을 봤으면 이익 본 산업에서 어느 정도 세를 받아서 이게 환원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지금은 보십시오. 기아자동차하고 현대자동차 돈 벌었다고 했잖아요. 미국서. 그거 뭐 했는지 아세요? 그 회사들이? 땅 샀죠. 예. 네. 7조 9조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부를 저는 쌀이나 농번을 돌려줘야 국가가 받아서 아니면 일자리라도 만들든가 자식들이.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안고 있을 게 아니라 좀 이거 이제 오픈해서 알리자. 그래야만 지금 문재인 정부 하고자 한 것들이 발목 잡히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현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로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실패랄까요? 잘못됐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답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왜 막 이제 시위하고 이런 분위기 되면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곤란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모양은 안 만들게끔 미리 실무자들이 조심해라. 좀 해라. 알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으세요?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새날과 연대하는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에 연락해보세요. 새가 날아든다를 듣고 연락했다 하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친절하게 응대를 해주실 겁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입니다. 02-6049-2616 한글로 한국도메인센터.kr 홈페이지 잘 만드는 회사가 한국 도메인 지원센터라는 것을 전 세계가 알아버렸습니다.